네, 안녕하세요. 네, 제 248차 원래 포럼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248차 원래 포럼은 편들기의 윤리학, 인공 임신 중절 전면적 허용에 대한 여성주의 기독교 윤리학의 변증이라는 제목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데요. 굉장히 시의적이고도 중요한 주제로 원래 포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틀 전에 미국 연방대법원이 여성의 임신 중단권을 인정했던 1973년의 로데웨이드 판결을 공식 폐기했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의 각 주에서는 낙태 금지를 입법화할 수 있게 되었고요. 미국 50개 주 가운데 13곳에서 즉시 낙태가 금지되었고 미국 전역의 50% 정도가 낙태 금지를 입법화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판이 쇄도하고 있는데요. 미국의 경우 사생활 보호의 권리가 판결에 근거였던 반면에 한국은 여성의 자기결정권이 주요한 근거였기 때문에 이 판결이 국내에 미친 영향이 크지 않으리라는 전망이 나오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의 임신 중지와 재생산권에 대한 근본의 퇴행적 행보가 국제사회에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번 포럼을 진행하게 된 것에 굉장히 귀하고 감사하다고 생각하게 되는데요. 이번 포럼의 발표를 맡아주실 선생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혜령 선생님께서는 이화여자대학교 호크마 교양대학에 계시고 한국여성신학회 총무를 역임하셨습니다. 2020년에는 낙태죄 개정 관련한 법사위 공청회에 참여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여성주의 신학을 계속해서 연구하고 계신데요. 네, 김혜령 선생님의 발표를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음, 이 논문의 원래 제목은 제가 기독교 윤리학 관점에서 본 재생산권 변증론이라는 제목을 썼습니다. 변증론이라는 말은 현대적 관점에서 굉장히 촌스럽고 또 비현대적인 개념이지만 그럼에도 제가 강력하게 변증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 이유는 낙태를 형법상의 죄로 여기느냐 마느냐, 또한 임신 중지에 의료보험을 적용하느냐 마느냐, 또 다양한 여성의 재생산권을 위한 의료적 조치들을 마련하느냐 안 하느냐 문제는 결국 하나의 윤리적인 선택일 뿐만 아니라 하나의 정치 사회적 결정이고 결국 입법으로 명백하게 확립되어야 된 사회적 합의 내용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분명한 변증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이 서두에 사회자께서 설명해 주셨듯이 미국이 로데 웨이드 판결을 뒤엎는 이러한 결정을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했는데요. 다 아시겠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한 이후 보수 성향의 대법관들이 임명되면서 그 일이 현실적으로 가능하게 되었는데, 한국도 상황은 사실 녹록지 않습니다. 단순히 헌법에서 자기결정권을 근거로 하여 낙태에 대한 형법적 처벌이 폐지되었긴 하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이후에 입법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더 걱정스러운 것은 미국과 비슷하게 반페미니즘 세력의 지지를 받아 당선된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 중에 헌법재판관 9명이 전원 교체될 것이 그런 시간표가 내고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열심히 미국의 예를 따라서 우리나라의 그 다양한 보수 집단 역시도 이 작업을 준비하고 있다라고 예상할 수 있습니다. 우선 임신 중지에 대한 여성 신학이 아니라 여성주의 변증론을 먼저 살펴보면요. 낙태 범죄와에 대한 여성계 핵심 비판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분단이 북한과 인구 경쟁을 벌인 남한 사회는 이승만 정권에서 박정희 정권으로 교체된 60년대 중반 이후부터 국가는 정책을 바꿔서 강력한 산하 정책 제한을 실시하였습니다. 인구를 늘리지 않고 노동자를 확보하는 것이, 일할 수 있는 노동자를 확보하는 것이 경제개발 계획에 더 유리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분위기로 인해서 7, 80년대 접어들면서는 노골적으로 국가에서 낙태 시술이 장려되었습니다. 물론 1953년에 이미 만들어진 형법 269조로 인해서 낙태한 부녀와 의사를 처벌하는 법이 이제 존재하였고, 이 법을 폐지하지 않은 상태로 임신 초기 낚시 시술이 할 수 있는 월경 조경술 사업을 비롯하여서 농촌 마을을 도는 낙태버스 같은 것들을 정부에서 운영하는 이러한 일들을 벌이게 됩니다. 그래서 법적으로는 이것을 처벌하는 법조항을 가지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낙태 시술을 처벌하지 않고 음성적으로 만연시키는 이런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어냅니다. 이런 분위기의 반전이 이루어진 것은 2009년 이후인데요. 실제로 한국은 이미 벌써
들어서 노무현 정권 이후 때부터 저출산의 문제를 이제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저출산의 문제를 낙태와 연결시켜서 낙태를 많이 하기 때문에 저출산이 문제가 생겼다라고 인지하게 그런 인식을 생산해내는 것은 이명박 정부 때이고요. 이때쯤 이제 프로라이프 이때부터 이제 사실은 반동성애를 비롯하여 프로라이프와 같은 아주 기독교 보수적 윤리적 보수적 도덕 주제를 가지고 활동하는 집단들이 기독교에 이제 세력을 넓혀가게 되는데 프로라이프 의사회를 중심으로 인공임신 중절 시술병원과 의료인들을 고발하는 사태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후 2012년 헌법재판소에는 낙태 시술자에 대한 징역형 처벌에 대한 헌법소원이 있었지만 합법으로 이제 결론이 나게 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정부는 2016년 보건복지부가 인공임신 중절 수술을 비도덕적인 진료 행위로 규정하고 시술 의사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의료법 개정을 준비하게 됩니다. 결국 이러한 움직임에 여성계가 조직적으로 시민 저항 운동을 펼치고요. 이것의 결과물로 2019년 헌법재판소를 통해서 낙태한 여성과 낙태를 시행한 의사를 처벌하는 헌법상 조항이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그 이후 이제 개선 입법을 하도록 결정하였지만 문제는 국회에서 형법 269조와 270조를 대체할 새로운 입법을 하는 데는 실패하였고요. 실패라기보다는 할 의지가 없었던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 더 정확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로 인해서 이제 형법상의 처벌을 받지 않지만 그 이후에 여성의 자기결정권과 건강권을 지키기 위한 다양한 건강보험적 또 교육적, 사회적 조치들이 제도화하는 일이 필요한데 이러한 일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보수 세력이 다시금 이 낙태죄를 헌법재판소를 통해서 다시 원래의 형법의 부활로 돌아갈 미국을 보면 그런 일이 없지 않을 수 일어나지 않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일어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크게 이제 여성 이미 벌써 이제 이미 존재하고 있는 여성주의적 혹은 세속 저는 이제 종교 밖의 여성주의를 세속적 여성주의라고 부정적이지 않은 말로 의미로 사용하고 있는데요. 크게 세 가지의 관점에서 이 낙태에 대한 임신 중지에 대한 반대하는 사람들에 대한 비판을 하는 논리들을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첫 번째, 낙태 관련 법안 자체에 대한 비판인데요. 낙태법에 관련돼서는 기존에 우리가 두 가지의 법체제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까도 말했듯이 형법에 낙태를 한 여성과 낙태를 시술한 의사를 처벌하는 형법상의 조항이 있고요. 그것이 이제 헌법이 만들어졌던 1953년에 만들어졌던 것에 반해 그러나 1973년 모자보건법이라는 것이 만들어지고 이건 행정법인데요. 여기에 낙태를 허용하는 예외적 사유를 5가지를 명시합니다. 그러니까 형법은 어떠한 낙태든지 다 처벌 대상이었는데 모자보건법은 예외 사항을 이제 두게 되죠. 이 예외 사항이 5가지가 있는데요. 그 어떤 게 예외일 것 같으세요? 그 생각과 달리 우리는 이제 아이가 중대한 뱃속에 있는 태아가 중대한 어떤 질병에 있으면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요. 표현이 반대입니다. 부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해진 우생학적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 질환이 있는 경우. 그러니까 아이가 아니라 그러니까 유전자 검사를 통해서 태아가 그런 질병이 있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있는 것이고요. 또 부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한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를 이제 뜻하게 됩니다. 이러한 예외적 경우들은 현실적으로 장애인 여성 혹은 장애인 부부가 아기를 낳았을 때 그들이 임신을 중지하도록 하는 그러한 국가적 조치와 또 가족과 어떤 보호기관들의 조치를 합법화하는 데에 사실은 합법화될 수 없지만 그것을 이용하는 데 악용되기도 합니다. 세 번째, 강간 또는 중강간에 의한 임신인 경우, 또 법률상 혼인할 수 없는 혈족이나 인척 간의 임신 경우, 또 임신의 지속이 모체 건강을 심각하게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이 5가지의 경우를 예외적으로
그 모자보건법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법에 대한 문제는 이 위에 있는 더 높은 형법과 더 낮은 행정법상의 어떤 그러한 위치에 대한 비판도 이제 존재하는데요. 내용상의 문제는 더 심각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우선 모자보건법은 예외 조항을 통해서 그 임신 중독과 관련하여서 그 여성이 혹은 그러니까 임신한 여성이 이 5가지에 들어갔다고 해서 나 임신 중지할래요 한다고 해주지는 않습니다. 거기 조건이 뭐가 있냐면 남편이나 남편에 준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 동의를 반드시 해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성 혼자 이 5가지의 조항에 들어간다고 해도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생물학적 아버지 혹은 법적 아버지로 이제 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것을 이제 암시하고 있습니다. 어, 이것은 그러니까 예외적 조항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있는 어떤 그 권리, 현실적 책임과 권리를 부여하는 것 같지만 또 반대로 생각해 보면 임신 중절에 대한 책임에는 임신 중절 수술에 대한 책임에는 면책하는 불공정한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는 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하지마 해 이거는 남성들이 동의하면서 결정적으로 여성으로 하여금 그 수술을 받거나 못 받게 하는 그런 결정권, 최종 결정권을 남성의 손에 예외적 조항에서는 주어주면서 실제로 불법적으로 일어난 이게 비도덕적이 아니라 불법적으로 일어난 어쩔 수 없는 낙태 시술이 이제 발견되었을 때 그것을 처벌을 묻을 때는 그 생물학적 아버지나 법적 아버지에게는 그것을 묻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권리는 주면서 책임을 주지 않는 방식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강간과 중간간과 관련해서는 더 좀 이제 더 이상한 논리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 형법에는 강간과 중간간에 의한 처벌을 명시하고 있지만 강간과 중간간 그 행위 자체에 대한 처벌을 명시하고 있지만 그로 인해 발생한 임신과 관련하여서는 형법상의 가중처벌이나 상해적 처벌을 명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형법상의 강간범에 대한 이러한 조항이 선지하고 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강간에 준하는 강간 혹은 강간에 준하는 임신으로 낙태를 허용하는 모장보건법의 3조의 이 세 번째 조항은 결국 원치 않는 임신을 하게 만든 남성의 법적 책임을 면피하는 근거가 됩니다. 왜냐하면 그 강간 후 임신했으면 쉽게 예외적인 조항으로 넣어주니까요. 그것에 대한 책임은 묻지 않게 되는 아이러니가 이제 발생하게 되죠. 이는 원치 않은 임신과 임신 인공 중절 수술에서 일어나는 여성의 몸이 신체적이면서도 정신적인 고통이 현실적으로 일어나는 공간이자 분노와 공포, 좌절과 우울이 오랫동안 남는 기억의 구성물이라는 사실에 대해 근본적으로 무시하고 무시하는 입법 과정의 어떤 절차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세속적 페미니즘에서 비판하는 것은 이거는 굉장히 많이 들어보신 내용일 거예요. 결국 낙태를 허용하고 허용하지 않는 금지하는 이러한 어떤 법적 조항들을 통해서 결국 국가는 국가 통치 수단, 결국 인구를 통제하는 방식으로 국가 통치 수단으로서 낙태죄를 이용해 왔다라는 이제 주장입니다. 실제로 많은 프로라이프 측의 운동가들은 실제로 모자보건법의 5가지 조항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 삼지 않는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요. 정말로 생명 그 자체가 어떠한 생명도 차별 없이 존중받아야 한다면 부모가 장애라는 이유로 아이가 장애도 아니에요. 심지어 부모가 장애라는 이유만으로 유전적 장애가 있을지 모른다는 이유만으로 강간범에 의해서 만들어진 생명이라는 이유로 그것은 된다 안 된다 이러한 판단 그리고 이제 더 이제 근친상간 같은 경우에 임신 그러니까 가족을 통제한 그러니까 정상 가족을 통제하는 방식에서 정상 가족 모델의 자식이 아니면 그 외에 어떤 자식의 탄생을 통제한 이런 어떤 가부장제와 국가의 어떤 밀월 관계 이런 것들에 대해서 비판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제 근대 제국주의식 우생학적 관점을 이 낙태죄의 유지가 유지하고 있다. 그래서 한마디로 모자보건법 자체가 낙태에도 괜찮은 아이를 선별하고 있다는 역설적 해석이 모순적으로 가능하다라고 비판해 볼 수 있겠습니다. 어, 그러나 이렇게 낙태법에 대해서
국가의 이득이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이런 비일관적인 입장을 취한 것은 단순히 국가 권력만은 아닙니다. 한국 교회 역시 이런 비일관적인 입장을 주류가 보여줘 왔는데요.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박정희 정권 이후로 한국 개신교는 국가의 인구 정책과 경제 정책에 적극적으로 이제 봉사하면서 많은 경우 이제 여성의 권리도 이제 증진시키는 또 다른 측면에서 YWCA나 초계파 여성 개신교 모임인 애국위원회 등 같은 곳에서 피임 교육뿐만 아니라 임신 중절에 대한 죄의식을 해소하는 다양한 교육들을 실시해 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주류의 교회가 이러한 활동을 왜냐하면 이제 국가의 정책이 인구를 산하를 제한하는 정책이 압도적이었기 때문에 보수적인 성향이 강한 한국 교회의 개신교는 YWC가 주류는 아니지만 그것을 묵인하는 방식으로 사실은 국가의 정책에 동의해 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한국 교회의 풍토가 70년대에 이렇게 70년대 이후 거의 2000년대 2010년대까지 이렇게 인공 임신 중시 술에 대한 암묵적 관용, 말하지 않음으로써 암묵적 관용의 태도를 취했던 한국 교회가 전환기를 맞은 것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이명박 정부의 정책과 관련이 있게 되고요. 이때부터는 갑자기 또다시 카톨릭과 같은 입장으로 전환되게 됩니다. 사실은 카톨릭과 개신교의 여러 차이점이 있지만 성도덕, 결혼, 가정관에 있어서 개신교는 카톨릭과 매우 중대한 차이점이 있는데 현재 한국의 개신교는 미국의 개신교도 보수 개신교도 마찬가지고 사실 카톨릭과 거의 그러니까 종교 개혁을 한 어떤 보람이 없는 후퇴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봅니다. 음, 그 낙태죄를 존치하자고 주장하는 기독교 생명윤리의 자들의 모순은 또 있는데요. 인공임신 술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지? 외부에서 수정을 하여서 그것을 모체에 넣는 이런 방식을 이런 임신술에서 수정 후 자궁에 다수의 배아를 이제 넣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게 착상될지 모르니까. 그래서 잘 아시겠지만 인공 임신술로 태어나는 집에는 쌍생아들이 다태아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 막 6개, 7개 이렇게 착상될 수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 이제 많은 경우 의료 시술을 통해 한 2-3개만 남기고 나머지는 제거를 하게 되거든요. 근데 그 제거의 방식이 사실은 낙태술과 거의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들도 그것도 수정된 것도 태아다, 뭐 생명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지 않죠. 이러한 것은 낙태죄 존치를 주장하는 이들의 윤리적 순수성이 이미 사실은 정치적으로 오염되어 있음을 반증한 것이라고 비판해 볼 수 있겠습니다. 낙태죄 폐지를 주장하는 세 번째 입장은 낙태 금지 혹은 낙태 범죄화가 초래하는 여성의 건강과 생명권, 나아가 더 나은 삶의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는 사실을 공론화하는 데서 이제 출발을 합니다. 왜 이러한 일들이 필요하냐면 우리가 이제 흔한 말로 애를 지웠다라고 표현하지만 이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지금 미국에서 다시 많이 길거리에서 나와서 이제 시위하는 여성분들이 옷걸이를 이렇게 그림을 가지고 나온 거를 보실 수 있을 텐데요. 그 옷걸이가 뭘 상징하냐면 병원에서 합법적으로 인공임신 중절 수술을 해주지 않았던 시절 많은 여성들이 자궁에 아무거나 꼬창이처럼 생긴 것이라면 무엇이나 넣어서 수정된 상태 혹은 아직 성숙하지 않은 태아의 상태의 어떤 걸 이렇게 끄집어내는 사실은 이 행위는 음, 이게 자기의 자궁을 스스로 자해하는 행위이거든요. 심지어 목숨을 잃을 것을 각오하고도 하는 행위인데 쉽게 지어지지 않죠, 사실은. 그래서 사실 인공 임신 중지술은 굉장히 상황이 다양하기 때문에 숙련된 의료 지식과 기술을 가진 전문인에 의해서 실행이 되어야 합니다. 더군다나 그러한 의료진은 아주 오래된 전문 의료 교육기관에서 교육받고 또한 훈련받고 성장해야 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낙태죄에 대한 어떤 형벌이 존치하고 또한 그것에 대한 문화적 저항이 강한 사회에서는 어, 의학 교육 현장에서 여성의 낙태 권리를 지지하는 그런 의사가 소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들이 실제로 그러한 수술을 행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전문 의료진으로 성장할 수 있는 의료 환경이 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 이제 문제적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이렇기 때문에 어, 그 여- 어,
낙태법에 대한 폐지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결국 안전하게 낙태를 할 수 있는 권리를 이제 같이 동시에 주장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아, 그 6페이지 세 번째 줄, 네 번째 줄입니다. 하지만 자발적 준법 정신이나 법적 처벌에 대한 공포가 여성들로 하여금 원치 않는 임신에 대해 임신 중지 의사를 포기하고 결국 출산하도록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여성들이 임신 중지를 하겠다고 마음 먹는 것은 자신의 몸을 아까도 말했지만 자해하겠다는 그런 결심이면서 동시에 어떤 경우에는 자살도 불사하겠다는 그런 결심과 같이 떨어지지 않은 경우들이 많거든요. 형법상 나투죄가 아직 폐지되지 않았던 2018년에 이제 인공 임신 중지 실태 조사를 했습니다. 이게 몇 년 만에 된 보고서인데요. 제가 이 보고서를 보고 좀 충격받았던 것은 가임기 여성으로 추정할 수 있는 15세에서 44세 여성 10,000명, 굉장히 많은 표본입니다. 조사했는데 이 중에 조사 대상수 7.6%가 평생 1회 이상의 임신 중단을 경험을 했고요. 더 충격적인 것은 이 실제로 임신을 한 여성들 중에 20%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임신 중단의 경험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사유를 이제 간접적으로 또 추가로 조사한 것도 있거든요. 그걸 분석을 해보니 모자보건법의 5가지 조항을 이제 예를 들었잖아요. 그러면 아까 임신 중절의 경험이 있다는 그 20%의 여성들의 그 20%의 경험이 그 예외적으로 합법적으로 치룬 임신 중지 경험이냐 이거를 이제 같이 이제 매칭을 시켜보면요. 예외적 허용 조항의 사망에 해당되는 강간 또는 중간간에 의한 임신은 0.9%에 지나지 않고요. 허용 조항 1과 2항이 보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애나 질병이나 뭐 전염병이거든요. 유전병. 대통령령이 몇 개 정하지 않잖아요. 굉장히 적은 질병이나 장애나 전염병인데 이거에 완전히 일치하지도 않지만 나의 건강 상태가 문제가 있어서 혹은 태아의 건강 상태가 문제가 있어서 좀 비교적 유사하다고 광범위하게 보여주는 이 2가지의 경우로 임신 중지를 했다라고 하신 분은 9.1%하고 11%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그럼 실제적으로 77%는 다 이 5가지 예외 조항 허용된 예외 조항이 아닌 불법 조항에 의해서 임신의 중지를 경험했다는 것인데요. 33%가 본인의 요청이고요. 본인 요청이라고 가까운 학업과 직장, 사회 활동에 지장이 있을 것 같아서라는 이유로 꼽았고요. 그리고 32%가 예상할 수 있듯이 사회적 경제적 사유로 예를 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이 있다고 해서 그 법이 인공 임신 중절을 두려워서 여성들로 하여금 피하게 하거나 갑자기 도덕적으로 반성하게 하여서 또한 인공 임신 중지를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이러한 조치들은 수술을 이제 음성화시키고 수술을 처치하는 의료인을 여성인 그 환자인 인부보다 그 우위의 위치에 놓이게 함으로써 불공정한 의료 시장을 기형적으로 만들어내고 이러한 현상은 결국 여성들에게 마땅히 있어야 할 인공 임신 중지 수술과 관련된 다양한 의료적 어떤 설명을 제공받지 못하게 하고 실제로도 다양한 부작용, 자궁천공, 자궁유착증, 습관성 유상, 불임들과 같은 이러한 위험에 빠지게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임신 중지에 대한 도덕적 터부와 법적 처벌이 강력하게 존재하는 사회에서 많은 여성이 결국 자신의 건강과 생명의 위험에도 불구하고 의료법이 보호하지 않은 즉 안전을 보장받을 수 없는 처방이나 수술 환경이 스스로 내몰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적인 판단에 의해서 많은 여성주의자들은 프로라이프 대 프로초이스의 이러한 대결 구도를 반대하고 오히려 프로라이프와 프로라이프 그러니까 2개 다 생명을 놓고 싸우는 것이다. 그래서 표현을 하기를 하나는 소문자 L로 쓰고 하나는 대문자 L로 쓰기도 합니다. 더 나아가서 이 사회적 경제적 측면에서 볼 때는요. 미국에서 나오는 다양한 조사들을 보면 미혼인 여성일 때가 임신 중절의 경험이 더 높고 심지어 인종 간의 차이가 있다. 그래서 백인보다는 비히스패닉 계열의 그 백인 여성 이 이제 낙태율이 가장 낮고 비히스패닉 흑인 여성의 낙태율이 가장 높다라는 것을 이제 보도되고 있습니다. 가난한 여성
혹은 인종적으로 차별받는 여성의 낙태율이 훨씬 높다는 것은 굉장히 큰 우리에게 임신 중지라는 것이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구조적, 계층적 어떤 다양한 어떤 것들이 복합적으로 섞여 있는 문제구나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로 하여금 발견할 수 있게 하죠. 실제로 그래서 지금 나오는 이야기는 미국에서는 이제 50%의 주에서는 낙태를 허용할 것이고 50%의 주에서는 낙태를 불법으로 할 것이기 때문에 돈 있는 계층들은 비행기 타고 가서 옆주에 가서 수술하고 결국 돈 없는 어리고 약하고 유색인종인 여성들, 가난한 여성들만 결국 이 고통을 받게 될 것이다라는 주장도 이러한 배경에서 나오게 됩니다. 이런 문제의식에서 여성신학자 제니 화이튼 앤드류와 같은 사람들은 이 프로 초이스의 관점에서 이런 자기 선택권의 이런 관점들 세속적 여성주의자들이 주장한다고 여겨지는 이런 관점에서 더 나아가서 임신중지라는 비극에 처하는 많은 여성들의 삶의 어려운 처지와 고통에 먼저 귀를 기울이고 낙태 문제를 새롭게 접근하는 방법을 제안하고 이를 프로러브라고 부릅니다. 특별히 앤드류는 미국의 많은 가난한 유색인종 여성들에 대한 그 낙태의 필요성을 이제 주장하면서 결국 가난한 여성들에 대한 선처를 주장하고 그들의 어떤 그들을 위한 조치를 프로러브의 개념으로 윤리화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설명하기 위해 신학적 개념으로 이제 패트링칭의 급진적 사랑 개념을 수용하고 낙태를 둘러싼 선과 악, 순결과 부정의 이원법적 프레임을 해체하고 구조적으로 차별받고 소외받는 이들, 즉 원치 않는 임신과 낙태에 내몰리는 여성을 사회적 편견과 법적 처벌에서 해방하는 운동이야말로 그리스도교 성정에 부합하는 것이다 라는 주장을 하게 됩니다. 이런 비슷한 주장은 브라질 여성해방신학자인 이본 게바라도 하였는데요. 이본 게바라는 해방 여성 신학이 오랫동안 말해왔던 가난한 자들에 대한 우선권이 낙태라는 선택에 내몰린 빈민진 여성들에게 보다 더 관용적으로 제공되어야 한다라고 해서 카톨릭 수녀로서는 보기 드문 주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제 연구는 사실은 여기서부터 출발을 합니다. 몇 가지가 사실은 선행 연구고요. 이러한 방식은 그러니까 프로 러브까지 포함한 이러한 방식은 근본적으로 기독교 윤리학적 관점에서 한계를 노출하게 됩니다. 약자 여성에 관한 과도한 강조는 임신 중지의 정당한 사유에 있어서 여성의 약자적 상황만을 방어하는 데만 그치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웃사랑의 윤리는 사랑받아야 할 이웃의 약자성이나 취약성을 인지하는 것에서 출발한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여성 간의 계급, 인조, 능력과 같은 요소의 차이에 있어서 갈라치기의 위험도 발생할 수 있다. 사회경제적 혹은 신체적 혹은 문화적 계급과 지위 능력이 우월한 여성의 임신 중지는 어떻게 할 것인가. 임신 중지를 원하는 여성들의 교차적 차별 상황을 강조하거나 그에 대한 공감과 급진적 사랑의 책임을 불러일으키는 방식은 약자 보호와 이웃사랑의 가치를 아는 많은 선량한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내는 상당한 설득력의 논리를 갖추어 오고 있어요. 사실은 여태까지 이렇게 하면 착한 그리스도인들은 다 설득이 되거든요. 저 가난한 여성도 애 키우기 힘든데 좀 봐주자 하면 사실은 다 이게 수용을 합니다. 그런데 윤리학자로서 조금 더 사실은 솔직히 보면 그러한 방식은 그들의 선량한 관용과 아량이 근본적으로 사회 경제적 요인 넘어 특정한 이유가 없어도 여성이 원하면 낙태를 허용해야 한다는 의미로서의 본인 요청에까지 확대되도록 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결론적으로 온정주의적 관용의 윤리를 벗어나기 힘들기 때문이다. 어떤 의미에서 여성주의자로서 또 솔직하지 않은 거죠. 가난한 여성의 권리를 주장하면서 거기에 부유한 여성들이 합승하는 거죠. 그렇게 또 이제 표현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런 논리만 주장하다 보면. 그래서 이러한 방식은 그리스도교 윤리학적으로 근본적인 궁지, 아포리아에 직면하게 합니다. 태아와 여성 중 어느 누가 더 비참한 존재인지 경쟁적으로 증명하는 논쟁의 무한한 고리에 빠지게 하기 때문입니다. 사회적 약자를 향한 이웃사랑의 명령은 기독교 핵심 윤리라는 것을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임신 중지와 관련하여 성급하게 이웃사랑의 윤리를 바로 적용하거나 임신 중지를 지지하는 기독교 윤리의 유일한 해답으로 이웃사랑 명령만을 주장하는 일은 사회의 통념상 경제적
경제 사회적 약자가 될 수 없는 다른 여성들의 낙태 선택에 쏟아지는 도덕적 비난을 막을 수 없게 합니다. 그들은 이웃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주체가 되어야 한다고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물론 사회를 경제 사회적 구조가 아니라 가부장적 구조라는 관점에서 접근했을 때 여성은 누구나 사회적 약자라는 점을 부각시킬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웃사랑의 윤리는 결국 조금 더 나은 형편에 있는 존재에게 더 많은 책임을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의무짓게 합니다. 다시 말해 아무리 프로러브 관점에서 급진적 사랑이 가부장적 사회로부터 억압받는 여성이 당하는 부정의를 인지하고 그 억압에서 해방시키는 사랑을 주장한다고 해도 그 관점은 프로러브 관점은 여성과 여성을 억압하는 사회 간의 관계의 부당함만을 드러낼 뿐입니다. 그에 반해 임신한 여성과 자궁 속 태아의 관계 속에서 태아를 상대로 여성의 약자성이 더 크다는 주장을 펼치기는 쉽지 않습니다. 이게 많은 그리스도인 여성들이 겪고 있는 그 죄책감의 이제 근원입니다. 자신을 비난하는 남성이나 사회에 대해서는 당연히 할 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 안에 있는 자리 잡았다고 그것을 뭐 임신 진단 시약으로 보건 뭐 우리 시리즈의 블루스처럼 강제로 아우팅처럼 이제 심장 소리를 듣게 하건 내 배가 나오는 것을 자기가 직접 목격하건과 상관없이 어쨌거나 그 임신한 여성들은 자신 안에 뱃속에 있는 그 무엇과의 관계를 이제 어떻게 설정할지를 이제 두려워하거든요. 그 관계에서 볼 때 여성들이 근본적인 죄책감에서 벗어나기는 쉽지 않다. 더군다나 약자를 먼저 사랑해라. 자기 희생을 먼저 강요했던 그리스도교 사랑을 어렸을 때부터 교육받은 또 그것이 감동하여서 그리스도인인 여성들에게 이 문제는 죄책감을 떨쳐버리기 굉장히 어려운 것임을 부인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세속주의에서는 죄를 말하는 건 아니니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는 것인데 그러다 보니 이 문제가 우리에게 아주 우리 영혼을 갉아먹듯이 계속 쌓여왔던 것 같습니다. 태아는 이웃사랑의 명령이 그 전통적으로 그 부정한 것은 사회이지 태아가 아니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태아는 이웃사랑의 명령이 전통적으로 지시해왔던 이웃 타자로의 구분하기 힘듦에도 불구하고 레비나스가 말했듯이 내 것인 동시에 내 것이 아닌 낯선 이로서 부모에게 여전히 타자로 남으며 타자성을 그래서 우리가 인지를 한다면 인식이 가능하다면 그것은 부모의 주체성에 대한 자기 인식이자 결국 타자에 대한 윤리적 무한 책임과 결국 다르지 않게 됩니다. 레비나스 모르신 분들에게 잠깐 설명하자면 결국 누구를 내 앞에 타자로 인지했다는 것 자체가 내가 그에게 약한 타자로 인지했다는 것 자체가 내가 그에게 책임질 유의적 주체로서 스스로 인지한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한 모체가 자기 뱃속에 있는 생명을 태아로 인지하는 그 순간 책임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문제에 있어서 책임이 없다라고 처음부터 너무 쉽게 주장하기에도 세속적 여성주의자들의 주장에 그리스도 여성들이 쉽게 동의하기도 힘들고 그렇다고 이 책임은 오로지 나만의 것인가 이 죄책감이 거기에 동의하기도 힘든 그러한 난관에 처하게 됩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잘 작동하는 급진적 사랑의 윤리학은 임신한 여성으로 하여금 사회의 억압이 발생시키는 죄책감에서 해방될 수 있도록은 하지만 자궁 속 태아를 향한 죄책감에서는 근본적으로 대안을 주지 못한다는 데에서 저의 이제 고민이 시작되었고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갈 수 있을까? 지금부터 나온 내용이 저의 이제 일종의 답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모성의 윤리적 주체성과 출산하지 않을 권리. 교황 로안 바오로 2세는 인간의 자유의지를 통한 자기결정 능력을 강조하며 충동적 본능은 인간이 타고난 본성일 수 없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성적 행위가 문란함에 빠지지 않도록 통제할 수 있는 이성적 능력이 인간에게 본성상 있음을 강조하면서 세속화된 현대사회에서 점점 잊혀가는 카톨릭 교회의 금욕적 성윤리의 기틀을 다시 놓고자 한 것입니다. 물론 자연적 본능보다 이성적 본성을 인간 존재의 더 본질적인 핵심으로 설명하는 이원론적 존재로는 이미 고대 그리스 철학과 어거스틴 전통의 서양 신학의 거대한 융합 속에 깊은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통에서 윤리란 자연적 본능에 대한 이성적 본능의 우월적 통제와 지도를 의미해왔습니다. 존재론적으로는 자연과 문화의 이원론적인 구별을 명백하면서도 동시에 윤리학적으로는 모든 자연적 행위를 문화적 행위로 격상시켜야 할 당위를 부여하는
부여했습니다. 그러나 본능을 통제해야 할 이성의 의무나 자연적 행위를 문화적 행위로 격상시켜야 할 윤리적 주체성은 성별의 이원론적 위계질서 속에서 언제나 남성 인간에게만 전유되는 능력이었습니다. 인간은 언제나 이성적인 남성을 유혹하여 여성은 언제나 이성적인 남성을 유혹하여 남성의 윤리적 주체성을 훼손하는 본능적인 존재로 규정되어 왔습니다. 여성의 생식 능력을 핑계로 성차별적으로 재생산 활동, 즉 생존을 위한 가사노동, 양육, 노인돌봄 등 전반을 전담토록 한 것은 사실은 가부장적 농업 문명이 만들어낸 차별적 노동 분업이었지만 이러한 성 역할에 고정된 여성의 현실은 남성처럼 이성적이며 문화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지 못한 여성을 본능적이며 자연적인 존재일 뿐이라고 주장하는 근거가 되도록 했습니다. 원인과 결과의 도치를 통해 성차별 사회 구조를 고착시키는 근거가 되어 온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그리스도교 전통 윤리학은 재생산 활동으로서의 남성 성행위를 본능적 충동에서 기발하는 피할 수 없는 것으로 설명하면서도 동시에 이성으로 통제 가능하며 또한 통제해야 하는 것이라는 이중적 논리를 펼쳐왔습니다. 이에 비해 여성에게는 성충동은 이성에 의해 통제해야 될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실 여성은 그것을 통제할 이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로서 인정조차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통제는 아버지와 남편의 의지 아래서 이루어져야 했고 여성의 성행위의 윤리성은 그러니까 자기 욕망을 통제하는 데서 윤리성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여성의 성행위의 윤리성은 여성의 자기 통제 능력의 지위로 판단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결혼 제도를 통해 권리를 독점한 남편의 요구에 대한 성실히 응답하냐 마냐로 증명될 수 있을 뿐이었습니다. 인간은 이성적 존재다라는 명제는 실제로는 오직 남자에게만 해당됩니다. 한마디로 남성의 본성은 이성이지만 여성의 본성은 본능으로 전제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임신과 출산은 여성의 자연적 본능을 가장 충실하게 드러내는 가장 순수한 자연적 행위로 여겨졌습니다. 자연과 문화를 대비시키는 이원적 사유체계 안에 자연적 행위라는 말은 행위자에게 행위에 대한 어떠한 이성적 통제나 지도 능력이 부재한다는 것을 의미하였습니다. 실제로 현대 사회에서 피임과 임신 중지에 대한 안전한 기술이 등장하기 전까지 임신과 출산은 인간의 자연 영역 안에 속한 것으로 여겨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물론 그리스도교의 전통 신학은 유물론적 세계관과 달리 자연을 창조주의 거룩한 피조물이자 인간 남성의 관리 대상물이라는 이중의 관점으로 바라보게 합니다. 이에 따라 여성의 임신과 출산은 창조주의 절대적 주체성이 실현되는 섭리에 대한 수동적 체험이자 아내와 태아에 대한 남편, 가부장의 소유권의 실효성을 갖게 하는 법적 사건입니다. 한마디로 여성의 임신과 출산은 여성의 의지 아래 통제되고 지도받을 수 있는 주체적 행위로 인정받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오로지 자연적 행위로서 그러니까 임신하면 무조건 낳는 거죠. 신의 창조 섭리에 대한 복종과 가부장적 질서에 대한 순응을 제외하고 여성에게 다른 선택이 남아있지 않도록 만든 것입니다. 결국 여성주의 기독교 윤리학에서 임신하지 않을 권리와 출산하지 않을 권리를 정당성을 밝히는 과정은 임신과 출산의 행위를 여성이 본성상 거부할 수 없는 자연적 행위로 규정해온 그리스도교 전통 가르침에 대항하여 인간 여성의 의지로 선택할 수 있는 문화적 행위로서 새롭게 설명하는 데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무엇을 하지 않을 권리는 결국 무엇을 할 권리와 조건적으로 같은 말입니다. 그러나 여성주의 기독교 윤리학은 자연과 문화를 위계적으로 양분하여 온 서양 전통의 이원적 세계관과 이미 저 이전의 선배들이 이미 벌써 다 결별했습니다. 인간의 본성을 자연적 요소와 문화적 요소로 양분하거나 또 복수로서 존재하는 인간들을 자연적이기만 한 존재와 혹은 문화적이기도 한 존재로 구별하는 인간과의 속에는 근본적으로 여성과 남성 간의 성차별을 재생산하는 가부장적 지배 질서가 불가분의 관계로 일체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성주의 기독교 윤리학은 인간의 본성을 통전적으로 이해하는 데서 시작합니다. 즉 인간의 자연 자체가 이미 그 시작부터 문화적이며 인간 존재 그 자체가 문화적 존재임을 전제합니다. 그리고 그 전제 아래 임신과 출산 행위 역시 문화적 행위로 지위를 복원시키는 작업이 동반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게 왜 제가 계속 문화적 존재임을 강조하냐면요. 선택은 곧 윤리적 행위이고 결국 윤리는 자연이 아니라 인간의 문화적 영역에서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죠.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여성의 그동안에 여성의 선택권이 제한된 것은 그 자연의 어떤 순응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거부할 수도 없는 거라고 보았던 것이죠. 자유의 영역이 아니었던 거예요. 자기 결정권을 설명하는데 이걸 법적 시민적
사회권리권청에서 주장을 하면 이 자유를 온전히 설명할 수 없거든요. 자유는 근본적으로 윤리적 개념이고 윤리학적 관점에서 설명이 돼야 됩니다. 그렇다면 임신에 대한 임신하거나 임신하지 않을 자유를 말하려면 이건 이제 윤리학적 관점에서 근본적으로 설명이 돼야 된다고 윤리학자인 저는 보았어요. 인간의 문화는 기술적 행위와 윤리적 선택을 통해 변화하며 인간의 본성을 생동시켜 왔다. 물론 자꾸 인류를 경고처럼 현대 산업주의의 문명에서 기술이 신이데올로기의 기능으로 작동한 측면을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기술의 위험성으로 인해 반기술 문명이나 자연주의로의 환원을 현 인류의 목표로 삼을 수 없다. 가브리엘 바하니아의 통찰처럼 기술은 인간의 문명과 불가분의 관계에서 사람이 자연인을 넘어서 참사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인간적인 방법이다. 그러나 이러한 관점이 기술 우상주의로 쉽게 허용할 수 없는 것은 히브리 성서 전통에서 기술이 첫 인류의 타락을 초래한 추방이라는 형벌의 전제 속에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베푼 조건적 은혜에서 시작됐다고 해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인류의 첫 기술은 벌거벗은 것이 안타까워 인간에게 손수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신 하나님의 무두질에 대한 모방과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을 것이라는 말씀에도 불구하고 결국 죽음을 유예하며 에덴 동산 밖 흙을 갈며 생존하도록 허락하신 농사 기술에 기원을 두고 있다. 이게 지금 기술 얘기를 제가 갑자기 왜 하냐면요. 임신 중지도 기술적 측면이잖아요. 임신 중지의 기술적 측면 그리고 문화적 측면을 변호하기 위한 작업들입니다. 기술은 인간의 생존과 삶을 위한 방법으로 그 자체로 중립적이다. 그러나 기술의 잉여적 생산력을 바탕으로 권력과 질서를 만들어내는 인간의 문화는 에덴 동산 밖 추방된 세계를 결국 성차별 세계이자 인종차별 세계, 신분과 계급차별 세계, 인간에 의한 생태계 착취 세계를 만들어내기도 했다. 이러한 세계에서 아브라함은 첫 번째 아들 아브라함의 첫 번째 아들 이스마엘을 낳은 하갈의 고통은 어머니로서의 고통은 하와에게 명령된 원청적 형벌로서의 아이를 낳는 고통과 이미 완전히 다른 것이 되었다. 이성애적 가부장적 질서와 고대 신분제의 지배 질서가 강하게 교차하는 문화에서 하갈의 임신과 출산은 인간의 의지와 상관없이 일어나는 자연적 행위가 아니라 그러니까 엄마이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당해야 되는 고통이 아니라 사실은 가부장제와 신분제의 지배 질서의 힘을 가진 자들에 의해서 착취적으로 인한 문화적 행위로 인한 고통이었습니다. 하갈의 고통 역시 차별과 배제 문화의 결과입니다. 하갈을 학대한 늙은 사라의 임신과 출산도 역으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자손에 대한 축복을 약속을 성취로 말씀하셨는데 이걸 성취로 여겼던 사라의 출산은 그가 늙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아주지 않았던가 누가 이걸 낳아줬나 하면서 자랑을 하면서 막 웃거든요. 낄낄거린다고 제가 표현했는데 이러한 사라의 어떤 출산의 행위는 결국 이 행위의 파생 결과가 완전히 이 사라의 기쁨은 새로운 생명을 이 도래해서 자신에게 아들이 태어난 것에 대한 순수한 기쁨이라기 보이보다 가부장적 문화 속에서 가계의 혈통을 이음으로써 자신이 본처의 자리를 드디어 이제 제대로 유지할 수 있다는 기쁨으로 이제 전락했다라고 저는 이제 해석하였습니다. 이렇게 해석하는 데는 퀴어 성경에 좀 도움이 이제 컸습니다. 그러나 이성적 존재로서 인간은 윤리적 어, 윤리적 반성을 통해 자신과 문화를 변혁시킨 존재이기도 합니다. 성선의 임신과 출산이란 문화적 행위를 통해 가부장적이고 이성애적이며 신분과 인종의 차별적인 문화에 순응하거나 적극적 생산자로서 참여한 여성 인물만을 증언하지는 않습니다. 문화적 행위로서 문화를 번역시키는 행위로서 임신과 출산을 했던 문화 저양자로서 대표적인 인물이 이제 예수 어머니 마리아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전통적으로 이 가브리엘 천사의 수태고지 이야기는 마리아의 착하고 거룩한 순종, 복종을 강조하는 텍스트로 해석되면서 오히려 낙태를 반대하는 이들의 근거로 자주 사용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마리아의 행위가 만약에 착하다, 거룩하다라는 도덕적 지위로 판단을 받기 위해서는 마리아가 창조주 하나님의 섭리를 거부할 수 있었음에도 거부하지 않기로 마음먹은 선택, 즉 윤리적 자유가 기반이 되어야만 그 칭찬이 가능하게 됩니다. 우리가 생리적인 현상, 트림이 나오거나 가스를 내뿜는 소화가 되는 거 보고 칭찬하지는 않잖아요. 거룩하다고 하지는 않잖아요. 이게 만약에 그냥 상리적이고 자연적인 현상이라면 이러한 착하다거나 거룩하다는 어떤 도덕적 판단을 받을 수가 없거든요. 이거 하지 않을 수 있는 자유. 그래서 할 수 있는 자유가 먼저 윤리적 자유들이 전제가 되어야만 가능한 말이죠. 착함이나 거룩함 모두 행위자가 거부할 수 없는 권리를 전제할 때만 가능한 윤리적 개념입니다.
영국 시인 레버토프라는 이 수태고지라는 시가 이런 시가 있어요. 헌데 우리는 온화한 순종을 듣네. 아무도 거론치 않는 용기. 잉태케 하시는 형령. 시작지 않으시네. 그녀의 허락 없이는. 하나님은 기다리셨네. 그녀는 자유로웠네. 받아들일 수도 거저들일 수도 없었던 선택. 인간으로 완성이 꼭 필요했기에. 레버토프는 이제까지는 거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주의하지 않았던 마리아의 선택의 자유를 언급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새로운 상상력을 우리가 두 가지 방면에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만약에 그냥 거룩한 섭리적 자연적 수명으로서 설명해왔던 교회의 오래된 가르침, 이기만 한다면 이건 크게 윤리적으로 두 가지 맹점을 드러내게 됩니다. 만약에 첫 번째 마리아가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당신의 말씀대로 저희에게 이루어지소서 한 이 말이 정말로 종처럼 그냥 로봇처럼 심지어 그냥 시키는 대로 내가 하겠다라는 복종의 다짐에 불과하다면 그 마리아는 그저 하나님의 재생산 계획에 이용된 도구에 불과하게 되죠. 도구를 착하다, 유용하다고 표현할 수 있지만 착하다, 거룩하다라는 윤리적 가치를 표현할 수 없을 겁니다. 둘째, 만약 이 고지가 마리아의 거절할 선택권을 전제하지 않은 하나님의 완고한 의지의 표현을 나타내는 장면이라면, 근데 만약에 거기서 한 가지 상상을 더해서 혹여라도 마리아가 강력하게 저항하면 아니 저 못하겠는데요. 저 요셉하고 결혼해야 되는데 말도 안 돼요라고 거부했을 때 하나님은 마리아에게 선택권을 남기지 않은 존재였다면 그냥 임신을 시켰겠죠? 성령을 통해서. 그렇다면 마리아는 원치 않는 임신을 하나님으로부터 하게 된 여성이 되죠. 인터코스라는 어떤 육체적인 관계가 없었기 때문에 이거 성폭력이라고 하기 어렵다고 어려운가요? 여기 성폭력 전문가가 계셔가지고 그런데 우리는 이거 성관계를 거치지 않은 성령에 의한 신비한 임신이라고 해도 마리아를 임신하게 하는 행위의 폭력성을 쉽게 부인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정리하자면 여기가 지금 잘 나오고 있는 게 맞나요? 이게 제가 채팅창에 희한하게 지금 되고 있어서 잘 되고 있어요. 네. 정리하자면 수태고제 이야기는 거부할 수 없는 임신과 출산에 대한 어머니의 숙명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선택의 권리를 가진 여성의 자유에 관한 이야기이자 가부장적 결혼과 가족제도 제국의 식민 통치 억압 속에서도 자유로운 선택을 통해 낡은 문화를 변혁하는 창조적 행위, 문화의 의기에 관한 이야기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여성의 임신과 출산의 행위는 하나님의 창조 사역의 주체적 동역자로서 참여하고 있음을 우리가 새롭게 해석해 나가야 한다. 그러나 그렇게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역설적으로 여성이 임신과 출산을 잘 선택하게 하기 위해서라도 선택하진 않을 권리가 앞서서 존재되어 있어야만 이게 윤리적인 어떤 논리 안에서 가능하게 되죠. 여성의 모성 경험은 순전한 자연적 경험이 아닙니다. 그것은 문화적 경험으로서 문화에 기대어 혹은 문화를 변혁하여 일어나는 여성의 윤리적 혹은 비윤리적 경험에서 비롯됩니다. 모성 경험의 비윤리적 경험이 모성 경험이 윤리적 혹은 비윤리적 경험일 수 있는 이유는 결국 주체 여성의 선택이 자기 사랑과 자녀 사랑 사이의 갈등 속에서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같은 모성 경험 속에서도 모성 경험이 이제 임신도 있고 출산도 있고 양육도 있을 텐데요. 저 존재론적으로 세 가지가 지위가 좀 다릅니다. 임신과 양육은 사실은 중간에 출산이 끼긴 하지만 임신과 양육은 좀 비슷합니다. 출산은 좀 독특한 경험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임신할 것인가 혹은 하지 않을 것인가라는 선택은 이미 미래 자녀의 타자성에 대해서 모체가 인정을 하고 상상을 하는 것이죠. 또 주체 엄마는 임신을 고민하며 자기 타자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느냐 없느냐의 갈등을 살 뿐입니다. 이미 벌써 타자가 전제되어 있어요. 양육 경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자녀는 세상에 나온 존재를 내 눈앞에 있습니다. 그러니 양육 경험에서 엄마가 겪는 갈등은 자녀의 사랑을 위해 얼마나 자기 사랑을 포기해야 하는가라는 데 달려 있습니다. 임신과 양육 모두 엄마의 윤리적 책임이 불러일으키는 엄마의 윤리적 책임을 불러일으키는 자녀의 타자성이 이미 가상적으로 혹은 현실적으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누구에 의해서? 엄마에 의해서. 그러나 출산, 특히 원치 않은 출산에 관련해서는 상황이 다릅니다. 출산을 원하지 않는 여성의 갈등은 출산 행위를 통해 내가 책임져야 할 존재로 인정할 것이냐 인정하지 않을 것이냐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임신과 양육의 갈등이 타자 책임의 갈등이라면 출산의 갈등은 그보다 근본적으로 타자 인정의 갈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출산을 원치 않은 여성에게 자궁 속 존재는 태명을 붙일 수 없는 존재입니다.
아니 아직은 비존재라고 할 수 있어요. 인정하고 싶지 않고 계속 거부하고 있거든요. 아직 그 존재의 타자성의 자체에 대해서 인정을 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레비나스는 자궁 속 레비나스 철학에 비춰보면 자궁 속 익명의 존재는 레비나스가 아들을 설명하며 표현했던 내 것이면서 동시에 낯선 타자가 아니라 그 얼굴, 낯을 직면한 적이 없는 존재. 아직은 비존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제가 그 노희경 씨의 이번에 우리들의 블루스에서 정말 화냈던 장면은 그 이제 청소년 그 임신한 여성이 병원을 첫 번째 찾아서 남자 의사에서 완전히 이제 모멸감을 당하면서 자기가 조사를 다 해요. 그래서 제주도 안에서 임신 준저를 해주는 병원을 확실히 알고 그 병원에 가거든요. 그리고 의사가 그냥 뻔히 알잖아. 자기네 병원에서 그런 실수를 해왔고 그런데 거기서 어떻게 설정이 되냐면 들어가서 검진을 받는데 바로 심장 소리를 들려주고 태아가 건강합니다 이렇게 말을 해주는 거죠. 사실은 임신 중지를 하고 오려고 한 여성에게 강제로 사실은 아우팅을 해버리는 거예요. 존재를 강제로 이렇게 만나게. 이러한 것들은 여성들에게 존재에 갈등을 하고 받아들이냐 마느냐, 존재로서 인정이 지금 일어나느냐 마느냐에 정말 그 자체로 꼭 갈등하고 있는 여성에게 어, 그 선택권을 남기지 않는 타자로의 강제적 직면을 이제 하게 만드는 것이다. 그래서 재생산권이 조금 더 이제 더 합법적 체계가 더 이제 갖춰지게 되면 그 첫 번째 임신 에코그라피를 할 때 산부인과 의사 혹은 에코그라피 전문가가 어떠한 자세로서 임신한 여성을 대해야 하는가 이런 것에 대한 아주 세심한 정책들도 입법화돼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유주의적 페미니즘은 자기결정권이라는 개념을 통해 출산의 갈등에서 자궁 속 존재를 타자로서 인정할지 말지를 결정할 권리가 인부에게 독점되어 있다고 주장한다. 내 몸속에서 일어난 생식 현상이기 때문에 재생산권 권리 역시 나의 것이라고 보는 것이다. 자궁과 몸에 대한 배타적 소유권에 기반한 자유주의적 페미니즘은 자궁의 주인인 여성이 자궁 속 존재의 타자성을 인정하지 않았는데 생물학적 구성이나 가족, 종교, 나아가 국가가 앞질러 그 존재의 잠재적 인간성을 인정하고 여성의 자기 몸에 대한 자유를 침해하는 것에 강력한 비판을 해왔다. 자기결정권이란 말은 출산 앞에 여성이 선택 권리의 배타성을 효과적으로 드러낼 수 있기에 여성주의 기독교 윤리학에서도 유용할 수 있다. 그러나 자기결정권이라는 말은 임신을 인지한 뒤 자궁 속 존재를 놓고 자신의 삶, 심지어 자신의 생명을 놓고 저울질하는 여성의 심각한 존재론적 갈등을 너무 쉽게 은폐할 위험이 있다. 인간이 죽음 앞에 선 단독자라면 인부 여성은 출산 앞에 선 단독자이다. 자궁 속 존재의 생물학적 아버지도 임신한 여성의 어머니도 입양을 약속한 선량한 이웃도 낙태를 죄라고 가르치는 교회 지도자도 심지어 자궁 속 존재의 시작을 연 하나님이라고 해도 출산을 대신할 수 없다. 저는 이 사실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담과 하와를 제외하고 하나님은 심지어 그의 아들까지 출산 앞에 선 단독자로서의 인부 여성을 통해 새 인간을 맞이하셨다. 인부 여성만이 하나님이 자궁 속에서 시작한 존재를 사회적 존재이자 법적 존재로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인간 세계 속에 낳아주는 출산의 행위를 하는 유일무이한 존재이다. 우리는 이 행위, 액트 네상스라고 하는데 이 행위를 우리는 너무 쉽게 인지해 오지 않았다. 이거 자연적으로 그냥 나오는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랬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 유일무이함이야말로 출산 앞에 단독자가 품은 두려움의 원천이다. 이 두려움은 타자 외면에 대한 윤리적 죄책감보다 앞서 있는 근원적 두려움이다. 하느님은 금지의 명령을 어긴 하와에게 임신하는 고통이자 해산하는 고통을 주었다고 했다. 이제까지 이 고통은 성관계 행위와 출산 행위에서 발생하는 신체적 고통으로 해석되어 왔다. 그러나 여성주의적 기독교 윤리학의 관점에서 이 두려움은 출산 앞에 단독자로서 감행해야만 하는 자기 삶의 중단에 대한 두려움이자 자기 파괴의 두려움이다. 하와에게 내린 형벌이 개인 하와가 아니라 인류 여성 모두가 공유한 실존이라면 그 두려움은 일부 이기적이고 무책임한 여성들만의 것이
것이라 할 수 없다. 여성 모두가 처한 두려움이다. 출산은 다만 이 두려움을 감내하는 용기를 있는 자에게만 가능하다. 자국적 존재를 타자로 인정하고 출산하기로 결단하는 행위는 단순히 자기 소유물로서의 몸에 대한 결정권의 발동이 아니라 인부 여성만의 고유한 윤리적 행위다. 그러나 폴 리케르의 성찰처럼 인간의 윤리적 결단 능력은 역설적으로 인간의 윤리적 나약함에서나 가능하다. 시몬드 보바르 역시 인간의 조건에 포함된 실패의 요소를 강조하지 않고서는 윤리학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했다. 높은 수준의 사회 경제적 조건이 인간의 윤리적 결단에 수월성을 줄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것이 필요 충분일 수는 없다. 많이 가진 자가 더 윤리적인 것도 아니고 덜 가진 자가 더 윤리적인 것도 아니다. 자기중심성을 탈피하여 타자를 환대하는 자유가 어디서 오는 것인지 무수히 많은 철학자들과 신학자가 설명하려 했으나 모두 동의하는 답을 찾는 이는 없다. 다만 그 기원을 설명하기 너무 어렵기에 유신론자들은 신의 전적인 은혜라고 여겼고 무신론자들은 거룩한 내면의 신비라고 여겼다. 여성주의적 이 기독교 윤리학의 관점에서 볼 때 여성의 임신 중 결정이 그 자체로 비난받지 말아야 할 이유는 그 결정이 인부 개인의 지나친 자기중심성이 아니라 인간의 보편적인 윤리적 나약함에서 비롯되기 때문이다. 할 수 있음의 윤리는 할 수 없음이란 인간의 보편적인 실존을 딛고 일어서는 용기 있는 자들의 복이다. 그러나 아무리 출산할 수 있음이 용기 있는 자들의 복이라고 해도 복받을 용기를 법으로 그것도 처벌이 따른 형법으로 강제할 수는 없다. 정교분리가 원칙이 된 세속적 시민사회에서 아무리 그것이 복의 은혜를 설문한다고 하여도 복을 거부하거나 다른 복을 찾는 이에게 이것만이 복이라고 강제할 수는 없다. 미국의 대표적인 공공신학자 스택하우스는 신학이 일반 은총의 영역인 시민사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그리스도교의 진리를 구현하기를 요청하지만 여성신학적 관점에서 그리스도의 진리 구현 방식이 처벌을 전제한 형법을 반법적으로 삼아 공공 영역에 대한 지배권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일어나게 하는 데 동의할 수 없다. 만약에 신학과 교회가 여성의 임신 중지 문제와 관련하여 공공 영역에 살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원치 않는 임신이 발생하지 않도록 성평등 문화와 제도가 형성될 수 있도록 직간접적으로 지원하는 일이거나 어렵게 출산을 결심하고 출산할 여성들이 좌절하지 않고 아이를 키울 수 있도록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일에 제한되어야 한다. 신학적으로 저는 이 임신 중지를 선택하는 여성들의 어떤 실존적 상황을 죄라고 표현하는 것은 문제가 있고 보편적 관점에서 누구나 인간이 처한 윤리적 나약함으로 초래하는 윤리적 실패라고 새롭게 부르고 싶습니다. 출산은 자연적 행위가 아니라 기술적 행위와 윤리적 결단이 교차하는 문화적 행위다. 그렇다면 임신 중지 행위 역시 자연을 거스르는 행위가 아니라 기술적 행위와 윤리적 결단이 교차하는 문화적 행위다. 다만 후자의 행위는 인간 조건에 포함된 윤리적 나약함에서 비롯된 윤리적 실패이다. 그러나 여성신학적으로 기독교 윤리학 관점에서 윤리적 실패로서 임신 중지 행위를 인부 개인의 탓으로 돌려 법적 처벌로 죄를 묻거나 도덕적 비난을 쏟아붓는 것에 반대한다. 이러한 입장은 결국 여성신학적 기독교 윤리학으로 하여금 임신 중지라는 윤리적 실패의 책임을 임신 중지를 한 여성에게 개인에게 귀속시키지 않으면서도 책임의 주체를 해명할 수 있는지를 탐구하게 한다. 그래서 요 다음의 이야기는 메리언 영이라는 미국 여성 정치주의자의 이야기를 하면서 이 여성이 사회적 책임의 사회적 연결 모델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어떤 사회적 문제를 개인에게만 이렇게 파고들어서 그 다음에 너에게 죄를 발생시키는 사람은 누구야 이렇게 선형적으로 일직선으로 타고 가는 그러니까 너에게 낙태를 한 사람은 이 낙태의 범죄의 죄는 여성이야 이렇게 딱 요 단순한 구도를 찾아내면서 책임을 단일화하는 것에 문제 제기를 하면서 오히려 그런 도덕적 낙인들이 도덕적 책임 있는 사람들을 낙인 찍어서 사회적으로 격리를 초래함으로써 사회 다른 구성원들의 책임을 은폐하는 그래서 이건 법적 책임 모델은 그러한 초래의 결과 부작용을 초래하는데 이 사회적 연결 모델은 그것과 관련된 심지어 사회적 많은 행위자들이 도덕적이고 합법적이고 그런 행위들을 해요. 그런데 그러한 행위들이 오히려 어떤 여성으로 하여금 낙태에 내몰리는 그런 현장을 만들게 한다는 것이죠. 이런 관점의 사회적 연결 모델을 이제 제가 여기서 설명을 했고요. 시간이 많지 않은데 이 부분은 그렇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텍스트가 있으시니까 이제 읽어보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밑에서부터 세 번째 줄 임신 중지를 한 인부의 여성에 대한 법적 처벌이 완전히 면해져야 한다고 어떻게 주장할 수 있을까? 나아가 최소한 임신 자체에 대한 책임을 현명하게 피임하지 못한 인부 본인에게 근본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의심의 눈초리를 어떻게 답해야 할 것인가? 서울 카톨릭 교회의
금욕적인 관점에서 이해하는 이들에게 원치 않는 임신이란 말은 어불성설이다. 성은 결혼 관계의 커플이 부부가 임신을 하기 위한 목적에서만 이루어져야 하기에 카톨릭의 금욕적 윤리학 속에서 임신은 언제나 원하는 임신밖에 될 수가 없다. 그러나 개신교 전통의 성윤리는 여전히 결혼관계 안에 배타적 행위로서 성을 규정하고 있지만 성을 통한 두 인격의 연합행위로서 성을 이제 확장적으로 이해함으로써 임신을 원치 않더라도 성관계를 부부가 향유할 수 있도록 개방을 하죠. 그러나 우리나라의 성교육에 정말 부재는 남성과 여성 모두에 다 책임이 있는데요. 지금 이후에 나오는 통계는 법률혼을 한 그 부부 안에서 피임이 얼마나 무책임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통계입니다. 보수적으로 법적 부부관계 안에 있는 피임에 관련 통계들만 살펴보아도 한국의 부부들은 원치 않는 임신에 대한 직접적 책임을 다하는데 여전히 무능하고 무책임하며 성차별적 특성까지 상당히 반영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인부 여성의 인공 임신 선택에 대한 법적 책임에 대한 면제를 주장하는 근거는 성관계의 상호 책임성에 근거하여 원치 않는 임신의 원인 제공자가 인부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도 같이 하고 있어요라고 고발하는 데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 주장이라면 남자도 같이 처벌해라 이렇게 더 보수적인 입장으로 나아갈 수 있잖아요. 그러나 기독교 여성주의 기독교 윤리학 관점에서 양성 모두에게 법적 책임을 지우는 것은 법적 책임 모델의 강화에 불과합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데요. 피임 기술을 이용한 커플 노력에도 불구하고 임신은 완전히 피할 수가 없습니다. 콘돔을 정확히 사용했을 때 피임 실패율은 꽤 높아요. 2%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콘돔을 사용하는 사람들을 조사해보면 15%까지 올라갑니다. 콘돔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또 성관계 관계는 굉장히 다양한 사건들이 발생을 합니다. 아주 오래된 숙련된 한 부부 안에서 일어나는 성관계도 그 날에 따라 다르거든요. 경구용 피임약은 무려 0.3%의 실패율만을 보이는데요. 근데 실제적으로는 8%라는 꽤 높은 수치로 임신이 되고 맙니다. 약을 매번 그렇게 정확히 먹는다는 것이 인간의 삶의 실존에서는 그렇게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성관계를 하는 커플의 특성 말고도 얘기했군요. 여성의 몸은 또 어떤가요? 근본적으로 인간의 임신의 공간인 여성의 몸은 근대 철학자들의 사고처럼 소유되거나 완전히 통제될 수 있는 대상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몸을 어떻게 굴리고 다녔길래, 몸을 어떻게 관리를 했길래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근본적으로 완전한 통제가 불가능합니다. 여성들 중에서 자신의 생리 주기를 제대로 깨고 있는 사람 그렇게 많지 않고요. 깨고 있다고 해도 다음 달에 생리가 내가 원하는 예상하는 날짜에 오는지는 더더욱 추정할 수가 없죠. 원치 않는 임신을 한 여성에게 임신 중재 법적 책임을 물릴 수 없다고 해서 결국 아무도 책임이 없다는 것은 아니다. 아리스 영의 책임의 사회화의 모델을 적용하여 분석해 보면 커플의 피임 실패에는 사회의 다양한 구조적 부정의와 끈끈이 연결되어 있다. 가부장적 구조의 부정의는 남성 파트너의 피임에 대한 적극적 책임을 면해지도록 하는 배경이 되었으며 왜곡된 사회의 성관념은 성정의에 기초한 건강한 성교육이 제대로 이행되지 못하게 된 공공교육의 질적 저하와 관련이 있다. 실패율이 가장 낮은 여성용 피하 이식제가 빈곤계층의 여성에게 널리 사용되지 못하는 것은 우리나라 의료 건강보험 체계가 재생산권을 아직도 적극적으로 보호하지 않는 것과 깊은 관계가 있다. 남성용 호르몬 피임제가 이제 드디어 개발이 돼서 조금 있으면 시판이 된다고 하는데요. 이게 굉장히 남성에게도 건강을 해치지 않고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왜 이제야 개발이 됐냐는 거예요. 그 말은 의료산업 연구 투자 자체가 이미 성차별적인 구조 아래서 짜여져 있음을 반증한다. 또한 출산을 원치 않게 만드는 것 역시 구조적 부정의와 관련이 있다. 장애 아동을 양육하기 힘든 현실이나 감당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교육, 주거비용, 목숨을 건 도약을 하게 만드는 경쟁사회, 매정함, 여성의 경력단절 등으로 여성으로 하여금 출산을 원치 않도록 많은 사회 부정의도 수없이 많다. 결국 이 모든 사회 부정의의 구조망은 원치 않은 임신과 임신 중절을 방지하는 데 필요한 사회 정치적 제도와 문화의 변혁을 제대로 만들지 못한 시민 모두의 정치적 무관심과 무능, 나아가 사회적 연대의 붕괴와 깊은 관련이 있다. 책임의 사회적 연결 모델에서는 원치 않는 임신을 한 여성과 파트너가 아니더라도 원치 않는 임신에 대한 책임을 서로 시민들이 서로 공유한다. 그것이 개인이 불법적이며 비도덕적인 일탈에 의한 것이 아니더라도 사회적 부정에 의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원치 않는 임신과 출산 앞에 선 단독자로서 자기 삶의 중단과 자기 파괴의 두려움으로 인해 안타깝게도 윤리적 실패에 직면하게 된 많은 여성의 비극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그들의 내면의 타자 책임의 윤리를 호소하는 것만으로는 거의 불가능하다. 윤리적 결단이 정치적 활동과 협업을 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 음, 그 많은 내용을 제가 써가지고 어떤 부분이 여러분들에게 포인트가 될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제가 페이스북에 패친 분께서 목사님이신데 제가 이 강의하기 전에 질문을 주셨어요. 우연인지 최근에 어떤 성도께서 남편께서 찾아오셔서 아내가 임신을 했는데 자기가 갑자기 실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내가 임신 중지를 원한다는 거예요. 남편이 설득을 해도 아내가 듣지를 않는가 봐요. 그래서 목사님에게 와서 아내를 설득해 달라라고 부탁을 하셨대요. 목사님께서 어 여러 상황을 괴롭게 고민을 하셨지만 아내를 설득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이걸 어떻게 보시냐." 또 가슴이 아프시고 혹시 자기가 이제 '실수를 할 것이 아닌가.'라는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음 신학자가 찾기 훨씬 쉬운 것 같아요. 논리를 개발해야 되는 신학자가 훨씬 쉬운 것 같아요. 실제로 어떤 케이스를 두고 있는 찾아온 성도에게 어떤 말을 건넨다는 거, 제안을 한다는 거, 충고를 한다는 거는 되게 어려운 작업 같아요. 제가 그 부부의 어떤 상황과 또 경제적 위기의 어떤 국면한 어려운 점들 또 잘 모르고 또 중요한 것은 사람마다 윤리적이거나 어떤 자기 삶의 고통을 감내하는 내적인 힘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 여성이 선택을 했을 때 어 거부하다가도 결국 그것을 맞이하여서 또 잘 대충 삶을 견디는 여성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렇지 못한 정말 힘들어하는 여성들이 있단 말이죠. 저는 그 여성이 어떤 여성인지 잘 모르겠어요. 사실 답하기 되게 힘들다라는 점은 분명한데요. 이제 우리가 사고를 바꿔야 될 것은 분명한 것 같아요. 제가 여기서 강조하고 싶었던 것은 생명의 시작은 태의 시작은 하나님의 뱃속에서 하시지만 그것을 기술을 이거 아기를 낳을 수도 있고 낳지 않을 수도 있는 문화적 존재가 된 21세기의 인간 여성에게 그 아이를 세상에 낳을 수 있게 하느냐 그래서 시민으로서 사회적 존재로서 타인 남편과 가족과 교회와 타인이 맞이하게 하느냐 그 결정은 모성에게 있음을 1차적으로 우선적으로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거기서부터 그러니까 대신 나와서 키울 수는 있죠. 응? 남편이 양육에 참여할 수도 있어요. 입양을 보낼 수도 있어요. 그걸 한다고 나서는 남편과 입양 가족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그것을 내 배를 통해 내 자궁을 나의 질을 찢어서 그것을 나의 세상에 내놓기로 결심하는 여성이 있느냐의 문제를 이제 우리가 그걸 대신할 수 없다는 그런 어떤 실존의 막중함 이것을 인지할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닌가. 최소한 여성 신학은 그것을 그 위치를 변증할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너무 길었던 것 같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럼 질의응답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김미령 선생님께서 너무 중요한 내용을 발표해 주셨는데요. 여성주의 기독교 윤리학 변증론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임신 중단을 이제 옹호하는 논의를 이제 펼쳐주셨고, 사실 이 발표문에서는 국가 통치 수단으로서의 낙태죄의 역사와 그리고 이제 낙태에 대한 한국 개신교의 입장의 변화, 그리고 또 프로 라이프라는 관점 대 프로 초이스라는 이 관점의 구도를 극복하고 나아가서는 프로 러브라는 이제 사실 관점까지도 넘어서는 그런 시도를 해주시면서 전면적 임신 중지 허용을 위한 여성주의 기독교 윤리학의 논의를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내용과 관련해서 이제 우리 지금 온라인으로 참여하시는 선생님들과 또 현장에 계신 선생님들께서 가지신 질문을 나눠주시면 네, 함께 좀 대화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금 생각하실 시간을 가지시는 동안에 먼저 사실은 저희가 이제 신청을 받을 때 사전 질문을 받았는데요.
여기 지금 온라인으로도 참여하고 계시는 신필식 선생님께서 질문을 남겨주셔서 이 질문을 조금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 시점의 문제와 그 극복의 방향성을 이제 김예령 선생님께서 놀랍도록 잘 잡으신 것으로 생각하신다고 말씀해 주셨고요. 어떻게 이런 문제에 이런 방식으로 접근을 하게 되셨는지 궁금하셨고, 또 이 시각을 어떻게 사회적으로 확산시켜 가실지 고민이나 모색을 하고 계신 것이 있는지 질문 드리셨습니다. 네. 네. 제가 이화여대 기독교학과를 다녔는데 그때 학부 때인가 대학원 막 입학해 이제 들어갔을 때인가 이제 은퇴하셨던 교수님 중에서 나이가 굉장히 많으셨던 윤리학 선생님께서 서양 사람의 책 아주 얇은 거 기독교 윤리학 관점에서 낙태가 왜 어떻게 정당화될 수 있는지를 했던 그 책을 선생님이 번역을 하셨는데 그 내용을 이렇게 보면 도움이 되게 많이 됐어요. 근데 솔직히 학생으로서 질문이 여전히 남았거든요. 어떤 류의 이야기였냐면 사실 다 아시는 이 문제에 관심 있으신 분들 많이 아직 몇 주부터 태아를 인간이라고 볼 수 있는가. 음. 근데 그게 되게 어떤 면에서 굉장히 도움이 되지만 그게 정말로 낙태를 하는 여성들에게 그러한 어떤 그 죄의식 이런 거를 떨쳐내 줄 수 있을까? 나 완전히 떳떳해. 이렇게 할 수는 없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설명 방식인 거죠. 권리 투쟁에 의해서 논리를 이제 양쪽이 다 펼쳐나가잖아요. 그렇게 필요한 제한된 논리라고는 생각했어요. 근데 윤리학자로서 제가 그 중요하게 하는 방법은 이해되지 않는 것은 파고 들어야 된다고 좀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자기결정권의 문제가 아까도 말했지만 그 도움이 크게 되지만 기독교 여성으로서 어떤 부딪히는 한계점들이 있었고 그럼 이 문제를 어떻게 응답할 수 있을까라는 그 관점이 있었고요. 어떻게 이런 방식을 이제 뭐 생각해냈을까? 근데 제가 확실한 것은 많은 여성분, 특별히 임신한 경험이 있는 여성분한테 이 강연 비슷한 내용을 제가 모성 얘기부터 좀 많이 했었거든요. 그러면 이해를 되게 잘하시고 맞아, 그래 그거였어 이렇게 많이 반응을 하세요. 저에게도 딸이 하나 있는데 저도 아기를 낳는 이런 경험들을 통해서 그 제가 임신을 막 했을 때 저는 원한 임신이었거든요. 입덧이 너무 심하더라고요. 근데 입덧을 한 달 정도 하니까 이렇게 뱃속에 제가 원했던 아이가 걱정되는 게 아니라 이러다 나 죽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정말 먼저 딱 이렇게 본능적으로 떠오르더라고요. 저는 모든 환경이 이제 아기를 환대하는 환경이었기 때문에 그 정도 이제 고민하고 또 건강이 회복돼서 아이를 잘 낳고 또 지금까지 뭐 키우고 있지만 그러한 여건이 정말로 극명하게 대비되는 상황에 있는 여성들이 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제 상상해 보면 이제 이러한 어떤 아기를 낳는다는 것이 얼마나 큰 결단인 거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아까 그래서 강간 마리아가 만약에 마리아가 거절했는데 하나님의 애를 낳게 한다는 그 시를 읽기 전부터 제가 그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그 시를 찾아냈고 저도 유레카 이제 했었습니다. 어떻게 이후에 차후에 운동을 할 것이냐는 참 좀 내용이 어렵죠. 그래도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저쪽 너무 쉬운 논리로 접근하고 있거든요. 생명 살려야 해. 근데 그쪽 논리의 약한 점들을 공격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 결국 근데 긴 싸움을 가려면 이쪽에 윤리적 정당성을 세우는 것이 되게 중요하고 그렇다면 엄마가 된다는 행위의 윤리성 거기서 실패 가능성들을 겸허하게 인정하는 좀 커다란 틀을 마련하면서 사람들을 사실은 설득해 나갈 필요가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또 네. 신피식 선생님께서 한 번 더 이제 소감을 남겨주셨는데요. 조금 읽어드리겠습니다. 발표 정말 잘 들었습니다. 보내주신 원고를 통해 더 깊이 있는 이해를 할 수 있었던 점도 참으로 감사했습니다.
저는 한국 해외 입양 역사를 친생모 관점에서 윤리적 주체성을 모색하는 연구를 하였습니다. 최근 유기, 베이비박스, 영화 브로커의 이야기 속 모성, 여성의 윤리적 선택 가능성을 고민하고 있는데요. 신학적 접근의 진명목을 통해 많은 영감을 받았습니다. 연구자의 한 사람으로 진심 어린 감사를 드립니다. 라고 소감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가 아는 신필 선생님이 맞으신 것 같아요. 그 국내 유일한 남성 여성학 박사 맞으시죠? 같이 이렇게 그 고민을 나눠주시고 또 제 연구가 좀 아이디어를 드렸다니 저로서 굉장히 기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다른 선생님들께서 혹시 질문 있으시면 온라인으로는 조금 화면을 켜시고 손을 들어주시면 되겠고요. 현장에 계신 선생님들께서도 손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최은영 선생님. 네. 자기소개 해주시고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변증적으로 어쨌든 고민하신 흔적들을 강의 중에 엄청 많이 담으셨는데 조금 제가 잘 많이 소화를 시켰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우리가 그 단어의 선택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잘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저는 약간 성서구약학 전공자로서 조금 여쭤보고 싶은 것이 이제 창세기 3장 16절에 그 여성에 대한 하나님의 형벌 이렇게 많이 알려져 있고 그것이 여성이 굉장히 어머니 어떤 결혼한 여성에 좀 포커스를 맞춰져서 그 역할 모델이 지금까지 왔다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또 다른 직장 여성이나 또 다른 여성들의 여러 케이스들을 많이 발굴하지 못하고 성서 안에 그런 가부장적인 그런 가정 안에서의 여성 역할에 좀 아이를 낳고 키우고 그런 거에 이제 한정시킨 그런 면들이 우리가 이제 이 임신 중지의 성적 자기 결정권이라든지 또 뭐 혹은 비혼 혹은 지금 미혼 이런 이제 결혼을 좀 거부하는 그런 임신 거부에 있는 상황까지도 좀 다 아우를 수가 있을까라는 좀 그런 문제 제기를 좀 해보면서 한편으로는 창세기 4장 1절에 하와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했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면서 저는 거기에 좀 새로운 아이디어를 좀 얻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그 남성과 상관없이 마리아도 선택의 자유를 말했지만 그것이 이제 우리가 여성을 그냥 가정 안에 가두는 또 다른 제일 양육자로서의 그런 어머니 상에 가두는 모습이 아니라 좀 더 이제 여성 신학적으로는 좀 더 한 걸음 더 나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면서 지금 우리가 교회 상황이 사실 쉽지는 않지만 계속 윤리학대로 또 성서학대로 각자의 좀 분야에서 계속 노력하는 모습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냥 제언입니다. 제가 이해한 게 맞다면 생물학적 아버지 혹은 아버지의 역할이 이 출산과 양육에서 권리 설정을 설명한 윤리적 어떤 설정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배제된 게 아니냐라는 질문인가요? 조금 어쨌든 그 여성이 그게 오히려 여성을 여성 출산과 육아를 전담하는 그러한 과거의 논리를 따를 위험이 있지 않느냐라는 것이죠. 그게 조금 조심스럽게. 저는 분명히 그 점에 대해서는 그거 아니고요. 그거 아니고 전 좀 이기적으로 말할게요. 제가 왜 이런 생각을 했냐면 제가 이 남이의 얘기인데 어떤 저희 아는 지인 부부가 이제 애기가 하나 있는데 저희가 볼 때는 외국인 남편이 너무 무책임해요. 이제 참고 살다가 이혼을 하기로 했는데 그 남편이 여태까지는 아들에 대해서 전혀 정말 아버지로서 역할을 하지 않다가
갑자기 그 아들에 대한 그 양육권, 친권을 그 자기 나라가 그 나라에서 살고 있었거든요. 그 언니가 한국 언니고 그 하는 거예요. 법적으로도 그 남자가 이제 그 본국 사람이기 때문에 훨씬 유리해요. 저희가 그걸 보면서 굉장히 이제 분노했었어요. 근데 제가 저희 남편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아니 당연히 애는 여자가 키워야 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이혼을 하는 경우에. 근데 저희 남편이 무슨 소리냐? 우리가 이혼을 하게 되면 자기가 키우겠다 이러는 거예요. 근데 제가 갑자기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내가 내 배 아파 낳는데 이혼을 하는 순간 왜 우리 아이 내 아이에 대한 권리를 남편이 가져가지? 생각해보니 가부장적 사회에서는 남편이 훨씬 더 양육권은 모르겠지만 친권은 훨씬 더 많이 가져가더라고요. 왜 그럴까? 어떤 아이가 세상에 나와서 크는 행위에 있어서 물론 그 생물학적으로 유전적으로 남성과 여성의 기여 50% 이겠지만 또 양육의 현장에서 당연히 아버지의 양육의 그 주체적 참여가 50%혹 그 이상이 필요하겠지만 법적인 어떤 결정권에 있어서는 둘로 쪼갤 수 없는 상황들이 있거든요. 그럴 땐 누구의 권리가 우선이고 누구의 책임이 더 큰가에 대한 이야기들을 해놓을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지금 이러한 이 아기를 임신하고 출산하고 세상에 내놓는 이 과정에서 가부장적 담요는 그거 아버지가 날 낳으시고 였잖아요. 나 실제로 낳지도 않는데 낳는 것을 둔갑시키는 언어들과 논리들을 작동했다는 거죠. 저는 사실에 기반한 얘기밖에 안 했어요. 사실은 여자가 낳잖아요. 그 행위가 매우 중요하다. 그 행위를 여자가 낳는 걸 강조해야 여자가 안 나올 수도 있는 권리도 같이 동시에 말할 수 있기 때문에 한 것이지 그게 여성이 그렇기 때문에 양육을 전담해야 된다는 논리로 그냥 바로 연결되지는 않는다고 봐요. 물론 나중에 인공 자궁이 등장하면 또 다른 차원의 어떤 이야기들이 펼쳐지겠지만 어쨌거나 저는 출산행위 자체는 결국 뱃속의 태아를 사회적 존재로 내놓는 그 행위의 유일한 사람은 여성이다. 라는 점은 강조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네? 네. 생명을 태어나게 한 창조자로서 여성으로 좀 더 발전시킬 수 있지 않나. 제가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에게 동역자라고 표현했는데 그건 부족한가 봐요. 그거 있어요. 거기 주체적 동역자라고 심지어 거긴 아버지 등장하지 않고 그 얘기가 분명히 있습니다. 네. 그걸 못 들으셔가지고 그 질문 해주셨군요. 네. 네, 감사합니다. 또 다른 질문 있으실까요? 네, 혹시 뭐 직접 발언이 어려우실 경우에는 채팅으로 남겨주셔도 좋겠습니다. 네. 아니. 네, 약간 네. 질문하실 건가요?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그 제3시대 연구소 연구원에 있는 허유한이라고 합니다. 일단 발표 너무 잘 들었고요. 방금 답변하신 부분이 제가 이제 읽으면서 되게 궁금했던 지점 중에 하나가 이제 인공자궁 같은 조금은 더 급진적인 이야기, 좀 미래 이야기일 수 있는데 그 부분을 조금 더 듣고 싶었어요. 왜냐하면은 지금 말씀해주신 것 자체가 어떤 여성의 그 윤리성으로서 설명해야 되는 그 원인 자체가 결국에는 재생산에 있어서 그 몸을 경유하는 지금 현재의 상황 때문이라고 느껴졌기 때문인데요. 그러니까 그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만약에 인공 기술이라든지 혹은 뭐 이미 뭐 태아의 어떤 임신 초기 과정 같은 경우에는 인공으로 가능한데 자궁도 인공으로 되고 혹은 그 양육 자체도
현재는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은 가족주의 중심적으로 양육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것이 어떤 사회적으로 양육을 담당할 수 있는 것도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사회에 대해서 어떤 기독교적 입장에서는 이게 또 지금과 같은 논리로 또 양분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인공자궁은 하나님의 창조 논리에 반대되는 것인가? 약간 이런 것들이 좀 궁금한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만 더 설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도 그 부분은 이제 잘 아는 분야는 아니지만 제가 요즘에 로봇의 권리에 대한 책들을 좀 접했는데요. 굉장히 좀 이렇게 발전된 논리들이 이제 있더라고요. 인공자궁은 지금 같아서는 굉장히 상상하기도 힘들고 상상해서도 안 될 것 같고 그럴 것 같아요. 저는 기존에는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임신과 출산 여성이 고통스럽지만 방금 이야기했듯이 여성이 하나의 방식으로 절대적인 방식은 아닌데요. 여성의 삶의 하나의 방식으로 윤리적인 타자와 관계 맺을 수 있는 또 좋은 방식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면서 굉장히 유의미하다고 생각했고 엄마의 뱃속에서 안 나오는 인간을 인간이라고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었어요. 인간 엄마에서. 근데 마치 그 아버지와 어머니의 섹스로 나오지 않은 아이는 인간일까? 라는 그 질문을 인공임신이라는 그 기술이 개발되기 전에는 했었을 거거든요. 이제 그런 의미에서 혹시나 그러한 인공자궁을 통해 태어난 아이들에 대한 또 다른 시선이 생기지는 지금 저는 이해를 못 하겠는데 새로운 시선이 생기지는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근데 분명한 것은 그렇게 태어나는 아이들은 인간이다라는 점은 부인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다만 그렇다면 그런 방식은 경계해야 되겠죠. 우리가 이제 아포칼립틱한 혹은 그 그런 우주 영화 같은 데에서 미래 영화 같은 데에서 그냥 부모와 자식 없이 그냥 어떤 인큐베이팅 쫙 되어 있는 공장에서 생산되는 그런 방식은 아닐 그런 문제가 있다고 보아요. 인간이 어떤 생산물로서 생산될 수 있느냐에 대한 문제는 분명히 비판할 수 있지만 한 불임인 부모가 혹은 또 요즘에 같은 경우는 그 게이나 레즈비언 커플이 인공지능을 통해 자신의 미래 세대를 가족으로 자녀로 맡겠다고 하는 그런 선택을 하는데 마침 그 기술이 개발됐어 라고 했을 때 인간은 그것을 처음에는 거부하겠지만 어떤 방식으로든지 그걸 수용을 하게 나갈 것이고 그때 기독교는 어떠한 자세로 그것을 맞이할까라고 했을 때 정답은 없지만 중요한 것은 배제와 차별의 방식이면 안 될 것이다. 라는 것은 분명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답을 찾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 원리는 윤리는 원칙을 찾는 게 중요한 것 같고 그 원칙의 약자 보호뿐만 아니라 자기 존중, 하나님과의 관계성, 그것에 확장되는 인간과의 관계성 이런 것들이 더 근본적인 판단 기준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채팅창으로 정원님께서 소감을 올려주셨는데요. 오늘 강의 잘 들었습니다. 김혜령 선생님의 논문을 기다리게 되는 여성 목사로서 오늘 역시나 다시 응원을 드리게 됩니다. 더불어 백래시조차 없는 교회 상황, 다시 말해 백래시 형성 조건조차 마련되지 못한 교회 상황에서 임신, 출산, 낙태의 문제를 어찌 또 때려 박아야 하는지 걱정도 되고 막막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오늘 발표로 다시 에너지를 모아봅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혹시 질문 있으신 분 계실까요? 질문이 아까 말했던 아이리스 영의 사회적 연결 모델이 정치 철학을 넘어 신학적 범주에도 활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네. 비춰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점에서 영의 개념에 주목하셨고 어떤 점을 연결하고자 하셨는지요? 사실은 이 아이리스 영의 그 사회적 연결 모델은
저는 오히려 영이 신학에서 베껴갔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논문에 그 시간이 없어가지고 그런 부분을 이제 규명하지는 못했는데, 저는 저의 신학 선생님한테 그 원죄는 구조학일 수 있다라는 이야기로 배웠거든요. 그러니까 원죄라는 것은 인간의 실존적인 어떤 악함에 대한 어떤 존재론적인 설명이면서 동시에 그것이 사회적으로 말했을 때는 인간이 태어나면서 사회가 사회적으로 만들어온 그 악에 인간이 가담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원죄의 개념이 신화적인 언어로 구조학을 신화적으로 표현한 것이라고 본다라고 말씀을 하셨었어요. 저는 아이리스 영 읽으면서 이 사회적 연결 모델이 구조화를 설명하고 있다. 사회적 연결이 되어 있고 책임이 있고, 그리고 대부분의 고등 종교들이 그것을 설명하고 있거든요. 불교의 연기설도 결국 모든 존재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인데 고통을 공유하고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은 다르지만 이 세상의 고통과 어떤 그 고통을 고통으로 인지하는지 고통을 악으로 인지하는지는 종교마다 차이가 있지만 하여간 우리가 세상에 있는 그 무엇으로 인해 서로 연결되어 있다라는 그런 인간 존재에 대한 공동체적 이해 이런 것들은 이미 벌써 신학적인 단서가 있고 아이리스 영이 오히려 그것을 정치 철학화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또 네, 연구실장님 혹시 하실 말씀 네. 있으실까요? 네, 좋은 발표 일단 감사드립니다. 네, 초대하고도 가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두통이 심해가지고는. 여러 가지 여기 제기하신 제가 이런 이제 임신 문제, 임신 출산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지만 여기 아까 방금 얘기하셨던 사회적 연결 모델을 신학에 이제 가져오는 것들이나 레비나스의 타자성 개념을 이렇게 전유하신 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윤리학 전공한 사람으로서 다 동의하고 굉장히 올바른 어떤 적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한 가지 그냥 제가 그런 의문을 갖는다기보다는 조금 난점이 생길 수 있지 않나 싶은 부분이 아까 이게 제가 이해하는 한에서는 결국 가장 중요한 쟁점일 텐데 임신 양육의 갈등이 타자 책임의 갈등이라면 출산의 갈등은 결국 타자 인정의 갈등이다. 그러니까 태아를 타자로 인정할 것이냐, 레비나스적 개념에서 얼굴을 가진 우리에게 책임을 부과하는 상호주관적 인격적 관계가 형성되는 도덕적 이자 관계가 형성되는 타자로 볼 것인가 아닌가, 이게 결국은 아마 레비나스를 전공하신 선생님에게도 가장 중요한 윤리적인 문제가 아닐까 싶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결국은 이제 다시 레비나스를 끌어들여서 자궁 속 익명의 존재는 레비나스가 아들을 설명하고 표현했던 얼굴이 낯선 타자가 아니라 직면한 바 없는 존재, 아까 비존재라고도 하셨지만 비존재라고 표현할기보다는 그냥 비타자라고 표현하는 게 맞을 것 같긴 한데, 근데 이게 제가 생각할 때는 존재는 존재인데 직면한 바 없는 타자성을 갖지 않는, 나에게 타자로 존재할 수 없는 이웃의 얼굴을 가진 존재가 아닌 그 타자가 아닌 존재인데, 비타자라는 건 제가 이해를 할 수 있을 텐데, 과연 이 개념으로 이런 어떤 논지로 여전히 이제 보수 신학이 주장하는 생명이라는 거, 그쪽에서도 소위 말하는 인간으로서 사회적 존재로서 인간성을 태아에게 부여하지 않더라도 생명이라는 건 포기하지 않는, 또는 존재라는 것, 생명을 가진 존재라는 것 자체는 포기하지 않을 텐데, 과연 이 비타자론으로 그것까지 돌파할 수 있을까, 윤리적으로? 그러니까 저는 사회적인 어떤 것들, 여성에게 그 책임, 여성에게 그 결정 권한을 부여하고 이런 것들 다 동의할 수 있는데요. 이런 논지가 과연 이런 논점으로 보수 신학의 생명론을 넘어설 수 있을까? 저는 조금 그런 의문이 들었습니다. 보수 신학은 이것보다 더 강력한 이제 창조론, 생명론으로 접근하지 않나 싶어서 그 부분에 대한 생각을 좀 듣고 싶습니다. 네. 맞아요. 그리고 비존재보다는 비타자가 맞을 것 같아요. 근데 논쟁에 있어서 상대하지 않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거든요. 왜냐하면 아까도 말했지만 생명 담론을 들고 나오면 얘기가 어려워져요. 그래서 저의 전략은
생명을 여기서 말을 끝내지 않도록 하는 전략이었어요. 저는 보수 담론을 확신 있는 사람들을 설득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다만 자신의 어떤 이 선택의 갈등에 괴로워하는 여성들, 그리고 이 여성들의 고통을 응답하면서 법적 정치적 투표를 할 사람들에게는 호소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제가 말하고 싶었던 것은 결국 생명이라고 했을 때 생명이 아니라고 하기도 어렵고 생명이라고 하기도 힘들어요. 그런데 야, 뭐는 생명이라고 하고 저거는 생명이라고 계속 논쟁에 말려들면요. 그 논쟁 자체가 굉장히 저질스럽게 변하고요. 결국 우리가 원하는 것들 얻지 못하고 둘 다 도덕적 상처들만을 이제 남기가 돼요. 그래서 제가 선택한 방식은 이 방식이 여성이 임신을 했고 아기를 낳고 출산하는 과정을 윤리적 과정으로 설명하는 과정 속에서 그렇게 되려면 이러한 전제들이 필요하고 그런 윤리적 실패들을 안타깝지만 포용하는 사회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그러한 윤리적 연약성은 여성의 계급과 인종과 상관없이 보편적으로 그 나약성이 인정되어야 된다라고 이제 설명하고 싶었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저도 관련해서 드리고 싶은 질문이 있었는데요. 사실 저는 이제 이 글을 미리 좀 읽으면서 되게 공감이 됐던 부분은 선생님께서 프로러브라는 그 관점을 좀 극복할 필요성이 있다고 제기해 주신 부분이 굉장히 좀 공감이 많이 됐고, 특히 그 태아를 상대로 하는 태아와 여성 간의 그 약자 경쟁이 사실은 좀 되면 안 된다는 뉘앙스를 저는 좀 읽었던 것 같아요. 이 글에서. 그렇게 이제 어떤 약자에 대한, 그러니까 윤리를 어떻게 무엇으로 볼 것이냐의 문제에서 약자의 문제로만 접근하는 것이 어떤 한계를 좀 선생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이 저는 되게 공감이 많이 됐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제가 조금 궁금했던 지점은 이제 사실은 선생님께서 또 갖고 계셨던 되게 어떻게 보면 중요한 논지 중 하나가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어떤 그런 상황을 좀 탈피하는 것. 그러니까 자기결정권이라는 그 구도가 사실은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상황을 좀 만들어낼 수도 있다는 문제의식이 있으셨던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누군가가 그래도 책임을 지도록 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여성에게 그 책임이 귀속되지 않으면서도 누군가가 책임을 지게 하는 그런 문제의식을 조금 보여주셨던 것 같은데 되게 어려운 문제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글에서는 그것을 사회로 책임을 돌리는 방식으로 윤리학을 구성하신 것이라고 조금 읽었는데요. 그래서 선생님께서 강조하신 것이 이제 사실은 그 남성 파트너를 면책하는 사회, 뭐 남성용 호르몬 피임약 개발이 더딘 남성 중심적인 사회, 이러한 이제 문제들을 성찰하는 방향으로 이 윤리학적인 접근이 이제 진행되고 있었는데, 사실은 이제 그 과정에서 저는 이제 그 바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윤리적인 그 임신 중지를 윤리적 실패라고 이제 의미화를 할 때 사실은 누군가가 책임을 지게 되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 또 한편으로 공감이 되면서도 사실은 그 임신 중지를 윤리적 실패, 그러니까 여성만의 실패는 아니지만 사실은 그 행위 자체가 실패라고 이제 의미화됐을 때 조금 고민이 조금 됐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윤리를 기존에 선생님 말씀하셨던 정통적인 방식의 윤리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반여성주의적인 그런 방식도 탈피해야 되지만 한편으로는 저는 그 출산에 너무나 그 생명이나 윤리를 되게 그 지점에 너무나도 주목하는 그런 지점도 조금 탈피할 필요가 있지 않나, 사실 그런 생각도 한편 들면서 선생님께서 출산의 중요성 강조해 주셨지만 한편으로는 사실 재생산권 전체가 이제 사실 출산에만 기속된 게 아니라 사실은 되게 출산의 결단이라는 임신의 결단이라는 것은 윤리적 결단이라는 것은 사실은 양육의 순간에도 계속 반복적으로 조금 일어나야 되는 것이기도 하고, 그럴 때
이 재생산 전체의 책임이 사실은 여성에게만 기속되면 안 되는데 동시에 여성의 몸이라는 것에 의한 어떤 여성의 결정권은 또 강하게 옹호해야 하는 이런 어려움이 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네. 그 몇 가지가 사실은 여기 반영이 질문에 저도 같은 고민이 있고 반영이 됐는데 그 왜 그 출산만 그것도 사실은 여성이 결정을 할 때 윤리적 결정은 양육까지도 포함된다고 하잖아요. 당연하죠. 양육이 훨씬 더 어렵죠. 더 오래 가고 근데 저는 이거 그래도 따로 봐야 된다고 봤어요. 왜냐하면 저쪽 논리가 나만 다오 우리가 키워줄게거든요. 저는 키우는 것도 당연히 부모로서 더구나 양 부모로서 혹은 남자 부모도 혼자 할 수 있고 부모로서 할 수 있는 윤리적 선택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지금 저쪽의 논리가 입양을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특별히 보수 기독교 논리는 입양 많이 하지도 않으면서 입양 이제 이상적으로 제시하면서 낳기만 해달라고 수녀님들 나와가지고 그러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분명히 말하고 싶었던 것은 낳는 것 자체가 되지 않는 여성들이 이제 있다라는 점을 이제 강조하고 싶었기 때문에 분리하고 싶었고요. 제가 그거에 대한 통찰을 하는 이유는 제가 이제 임신 거부증에 대한 글을 좀 쓴 적이 있었거든요. 임신 행위 전반에 대한 거부와 두려움과 부인을 하는 여성들이 존재해요. 양육과 넘어가지도 않고도. 그리고 실제로 지금 청소년들 중에 그 한 날 갑자기 애를 낳고 배를 똥똥 맨 그렇게 소견례 하는 아이들이 상당수가 임신 거부증으로 지금 추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생각했던 것만큼 여성들이 임신을 그렇게 수월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있어요. 자신이 낙태를 하겠다고 생각하는 그 행위 자체도 벌써 많이 의식화된 거거든요. 임신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무수히 많은 여성들이 이제 상당히 많이 존재한다는 점이 저에게는 이거를 쓰고 출산을 독립해서 이야기해야 된다라고 얘기했던 동기가 되었고요. 또 중요한 얘기도 있었는데 그리고 자꾸만 어쨌거나 죄건 윤리적 실패건 다르지만 비슷한 분류될 수 있지 않냐는 거잖아요. 어쨌거나 그 책임성, 부정적 감정, 책임성, 슬픔, 좌절, 우울은 여성에게 남지 않냐라는 거잖아요. 근데 이걸 하나도 안 남기려면요. 내 뱃속에 들어있는 그 무엇이 그냥 물질이라고 인지해야 되거든요. 그냥 물질이요. 생명이 아니라. 그래서 제가 생명 논지를 계속 피하는 이유가 그 생명이 아니라고 말하기 되게 힘들어요. 원하는 임신을 해보는 여성들의 경우를 보면 전 2번째 임신을 했었는데 유산했거든요. 그 임신 달고리 시작할 때까지 그거 들고 있어요. 이번엔 임신이겠지 하고 계속 기다리는 거예요. 딱 되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그 심장이 뛰어야 의학적으로 임신인데 심장도 뛰지 않는 상태인데 아직 착상란에 불과한데 나 임신했다고 막 동료한테 전화하고 축복해달라고 태명 붙이고 그래요. 근데 제가 그런 경험을 해봤거든요. 그런데 이제 계속 임신이 유지되지는 않았지만 어떠한 생명을 생명으로 인지하는 생명이라고 호칭하는 게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했고 그건 결국 엄마가 인정하고 환대하는 그 순간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했던 그 교수님이 저에게 권유했던 그 책이 뭐 3개월이건 22주건 그때부터 인간이고 인간이 아니고 이거 굉장히 어떤 과학적인 기준으로는 필요하지만 우리가 인간의 어떤 생명을 맞이하고 환대하고 거부하고 하는 이 윤리적 선택 과정에 의해서는 그 주수는 사실 무의미하다라는 생각이 이제 들었어요. 그래서 만약에 그 윤리적 책임감이란 말까지 지워버린다면 그건 사실 유물론적 세계관으로 돌아가는 완전히 우리의 사고를 전반적으로 다 바꿀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결국 그 논리적 모순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아까 말했던 다행히 정 박사님이 도와주셔가지고 그게 비타자가 맞는 것 같아요. 비존재가 아니라 아직 타자로 인정하지 못한 그 무엇이 내게 왔다 갔다라는 그것에 대한 죄 체크가
그것을 떨쳐버리기 힘들거든요. 근데 좀 그걸 가볍게 하고 개인의 책임에서 이것을 사회적 책임이고 뭐 어떤 부부의 관점으로 어떤 두 사람의 관점으로 돌리기 위해 또 인간 보편의 문제로 돌리기 위해 윤리적 취약성이라는 개념들을 이제 이야기했지만 저는 지난 이제 여성신학회에서 이거를 발표를 했을 때는 그래서 이 부분에서 다루지는 않았는데 예전적으로 개인의 낙태를 위한 예배를 할 수는 없지만 이런 경험을 가지고 있는 여성들을 위로하고 애도하는 그러한 예전은 우리가 시도해 볼 수 있겠다. 그렇다면 우리의 윤리적 취약성을 교회 공동체가 같이 고백하면서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또 혹시 다른 분들께서 질문 있으실까요? 네, 없으시면 사실 저희가 이제 9시 반까지 진행되는 것이기도 하여서 이제 시간이 다 되긴 했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포럼은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고요. 긴 시간 함께 해주신 참여자 선생님들 그리고 발표해 주신 김혜령 선생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다시 한번 그 링크 접속에 오류가 있었던 부분 너무 죄송합니다. 네,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러면 오늘 제 248차 원래 포럼은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